행정에서 효율성, 경제성이 수단적 가치라면 형평성, 공익 등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의 선우를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은 수치에 근거한 효율 추구만으로는 사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론 투입된 비용보다 더 많은 산출을 얻으려는 효율성 없이 조직은 생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도 정부도 모두 효율성만을 우선시하거나 절대시한다면 예상치 못한 실패에 직면할 수 있죠. 오늘 관람할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효율에 편향된 조직 운영이 가져온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운폴 더 보잉 케이스는 안전 가치를 경시하고 경제적 효율에 몰두한 기업의 비극을, 전쟁의 한계는 정량할 수 없는 가치를 무시하고 측정된 수치만을 바라봤던 정부의 비극을 담고 있죠. 두 다큐멘터리가 담고 있는 실제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러한 비극을 발생시킨 효율성 편향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운폴 더 보잉 케이스는 2018년과 2019년에 추락했던 두 대의 항공기 사고 원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되어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18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출발한 에티오피아 비행기도 이륙 직후 추락해 157명이 사망합니다. 5개월 간격으로 벌어진 두 사고에서 추락한 비행기는 모두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737 맥스라는 기종이었죠. 놀랍게도 사고의 원인은 새 비행기 737 맥스의 기체 결함이며 이는 기업 운영에서 비롯되었음이 밝혀집니다. 다큐멘터리는 효율성 위주로 운영되었던 보잉사가 만들어낸 비극을 차근히 드러냅니다. 보잉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항공기 제조회사죠. 안전과 품질을 우선하는 이미지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현대식 초대형 비행기종을 쏟아내면서 비행기 시장의 혁명을 이끌며 점유율 1위를 오랫동안 유지했죠. 1990년대 후반까지 보잉사는 보수 좋고 직원을 소중히 대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직원 누구나 제품의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엔지니어 기반의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이 극도로 강조되던 당시 보잉사는 인수합병을 거치며 수익 창출, 주가 상승, 주주이익 등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경영 방침을 강화합니다. 그 즈음 항공기 시장은 경쟁사인 유럽 에어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었죠. 2010년 경쟁사인 에어버스가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한 신기종을 출시해 큰 성공을 거두자 보잉사는 급히 경쟁 기종을 시장에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부족했기에 혁신적 신기종 대신 옛 기종의 일부만을 개선하는 선택을 하죠. 2011년 기존의 737 기종에 효율 높은 엔진을 장착한 737 맥스를 발표하게 됩니다. 보잉 737 맥스는 역대 최고의 판매 계약을 이뤄내면서 빠르게 잘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흥행은 치명적 안전 문제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고효율의 엔진이 더 커진 기체에 장착되면서 엔진의 위치가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비행기의 앞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것이었죠. 이에 보잉사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수 쪽에 센서를 부착하여 기수가 올라간다고 센서가 감지하면 자동적으로 기수를 아래로 내리게 만드는 MCAS라는 장치를 부착합니다. 과거 기종에는 없었던 MCAS의 설치와 그 원리는 분명 조종사들에게 교육되어야 할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과거 기종과 설계 차이가 없어야 연방항공국의 빠른 승인이 가능했고 조종사 훈련 비용도 절감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잉사는 이를 감추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두 대 비행기 추락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MCAS를 작동시키는 센서의 오작동이었습니다. 문제없이 운행 중에도 센서는 기수가 올라간다는 신호를 보냈고 이를 감지한 MCAS 시스템은 기수를 내려 균형을 잡으려 작동한 거죠. 물론 실제로는 균형을 깨고 기수를 아래로 향하게 만들어 추락을 야기합니다. 결국 블랙박스 분석 이후 MCAS 문제임이 확실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이 기종의 운행은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의 큰 실패 중 하나는 베트남 전쟁입니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전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량적 수치에만 근거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되죠. 당시 국방장관으로 7년간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은 로버트 맥나마라입니다. 그는 전쟁 상황을 수치 정보에 근거한 지표로 보고받았고 최선을 다해 효율적 전쟁 관리를 이끌었지만 그 결과는 현장과 멀어진 잘못된 판단의 연속과 패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가 된 통계 분석과 효율적 경영의 전문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전역 후에는 포드 자동차 회사에 입사하여 통계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방만 경영을 개혁합니다. 초고속으로 포드 자동차 사장으로 승진된 그에게 당시 취임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방장관직을 제안합니다. 비효율적인 미국 군대의 개혁을 뛰어난 기업 경영자에게 맡기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효율과 통계에 근거한 그의 조직관리 방식은 베트남 전쟁을 관리하는 데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계산된 아군과 적군의 사망자 금호 비율을 보면서 미군은 전투에서 승리 중이라고 판단하지만 정량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수많은 변수를 관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서류상 승리하고 있었을 뿐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패배하는 중임을 국방부와 백악관에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오류는 맥나마라의 오류라 불립니다. 정량적 수치에만 근거해 다른 상황을 관가한 채 결정을 내리고 한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회학자 데니엘 얀켈로비치가 이름 붙였는데요. 첫 번째, 쉽게 측정되는 것은 무엇이든 일단 측정한다. 두 번째, 쉽게 측정되지 않은 것은 무시하거나 임의적인 계량값을 부여한다. 세 번째, 쉽게 측정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가정한다. 네 번째, 쉽게 측정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결론 짓는다. 이상의 단계를 거치고 나면 현실은 사라지고 오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가 국방장관으로서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며 자신이 얻은 교훈을 전달하는 다큐멘터리가 전쟁의 안개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수치에 집중하여 관리를 하려 했던 배경과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가 정량화된 수치에 근거하여 낭비 없는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정의 제1가치와 원리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행정에서 효율성, 경제성이 수단적 가치라면 궁극적으로 형평성, 공익 등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 가치의 선우를 잊지 말아야겠죠.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소비자의 안전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적 결정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 포드사는 소형 자동차 핀토가 설계 결함으로 차량 화재를 일으킬 것을 알았으면서도 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비용이 재설계와 교체 비용보다 덜 든다는 계산 아래 그대로 출시하였습니다. 그 후 1978년 핀토 차량 화재 사건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청문회 조사를 통해 그 진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불량 상품을 그대로 판매한 후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선택을 했던 이 사건은 기업 윤리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업과 정부가 효율성, 정량적 가치에 편향된 관리를 할 때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부 공공부문이 효율성, 정량적 관리의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